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선거비 보전은 빵원인 어렵죠. 거죠. 예. 영원인 거죠. 네. 자,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선거 비용을 많이 안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선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확장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출구조사 물론 출구조사 좀 틀리긴 합니다. 네. 보니까 조금 보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예. 20대 남성한테 이준석 후보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네. 의미도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와서 앞으로 이게 큰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이번 선거 결과는 직전에 이제 공표 금지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10%를 넘은 조사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그 하락한 이유는 자승자박이다. 결국은 그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큰 여성 혐오적인 실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분배량이 돼서 돌아왔다고 분석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지표를 받아든 개혁신당은 굉장히 그 진로가 모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총선도 치렀고 대선도 치렀습니다. 온전하게 개혁신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3석의 국회의원을 이제 발굴해냈고 네. 대선은 이준석 개인기로 치러본 것인데 물론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비전은 못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지방선거를 개혁신당이라는 문패를 달고 타이틀을 달고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이 네. 도약의 점프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은 그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득표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결국 이준석 스스로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섣부른 예단일 수 있지만은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게 될 것 같거든요. 통상적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다시 도전함으로 해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 같은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보수 재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또 숙고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 안 좋은 점은 개혁신당의 미래가 자꾸 이준석의 미래와 등치된다면 개혁 보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이 보수의 길을 가되 예.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준석이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로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 정당이라든가 그런 개혁 보수의 그 가치 지향 같은 것들은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재밌는 점은 어제 발표된 그 언론사들의 그 출구 조사가 지상파 3사 채널A, JTBC, MBN이 예. 각각 했는데 MBN이 가장 가장 근사치에 그랬다면서요. 맞췄습니다. 네. MBN이 이재명 후보가 49.2, 이 김문수 후보가 41.7, 이준석 후보를 7.8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근사치에 맞춘 것은 MBN이었다. 네. 예. 지상파 3사일 줄 알았는데 소수점까지 맞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MBN 조사에 대해서 여론이 또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8%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로 예. 삼을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0%를 못 넘었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머무르는 후보지 여기에서 확장력이 있겠냐. 특히 그리고 집이 개혁신당이라는 아주 작은 집이기 때문에 이 작은 집 개혁신당에서 8%짜리 후보가 과연 30% 40% 그래서 그 다수 대중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거는 정당을 갈아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트랙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김문수, 이준석의 이제 득표를 보고요. 특히나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자기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긴 맞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아주 특이하게 특정 연령과 성별의 그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소위 말하는 2030 남성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는 그 윤석열의 당선이라고 하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20대 여성의 표를 깎아먹었기 때문에 또
또 그만큼 뭐 반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지지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무되어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이준석이 떨어져 나간 만큼의 물론 이게 아까 저희 분석처럼 유기적으로 더해져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게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권자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공 방정식으로 좀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당과 이제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는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방송 3사가 분석한 그 세대별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은 20대 이제 그 남성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37.2%라고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 득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은 이준석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혼자만으로는 그렇게 이재명을 못 이겼다. 본인이 주장했던 건 세대 포인을 주장하면서 네. 60대 이상은 윤석열의 지지층이었고 20대들은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중간에 40, 50대의 광고한 민주당 지지층들을 포위했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본인이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은 홀로는 득표 전략을 통해서 뭔가 대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준석의 존재를 이제 얘기할 때 양념 같은 존재로 이해된다. 주 메뉴에서 뭔가 설탕이나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스스로는 음식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념 굉장히 정치. 예, 본인으로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주신 거 가운데 20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는 그 많은 표를 외면을 받았죠. 완전히 네. 외면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측면에서는 자업자득인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탄이라는 신도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은 됐지만 여전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의 의제나 아젠다가 그 뭐 이대남 예. 그리고 어떤 혐오 갈라치기 이런 걸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려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토론의 그 언어 예. 성폭력의 발언은 평생 본인을 쫓아다니는 꼬리표 같은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출마할 때마다 그거 나올 겁니다. 예, 출마할 때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돌파하려면 이거 쉽지가 않다. 전국에 3부 1배를 해도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 정치인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번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하지만 한 블록을 차지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그렇죠. 갈라치는 예, 역할에서 예. 우리 공동체에 맞습니다. 해악을 끼친다라고 예. 하는 점을 걱정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예. 그 일부 포션이 팽팽한 선거에서 예. 어떤 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한테 주는 과제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건 좀 철저하게 이번에 좀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언론이 전 사실은 종편이 키운 괴물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선거 캠페인도 보면 어떤 그 유권자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정치 캠페인이 아니라 공중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의 의제를 네. 끊임없이 발사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정치를 해온 거라서 저는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혐오 정치가 통용되는 그 혐오 정치를 아무데서나 발언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무분별하게 출연시켜서 그 사람들의 말을 가감없이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옹호 찬양 엄호하는 그런 네. 평론가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언론인들의 어떤 좀 판단, 네, 네, 네. 결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거칠어졌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무책임해요. 책임도 안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책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사실 10여 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 구력은 꽤 긴 편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참신하게 느껴졌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뭔가 좀 약간 지루해진 느낌도 없지 맞아요. 않고 예를 들면은 공보물에서도 손편지를 썼는데 이준석이 처음 손편지를 돌렸을 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감동적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수단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새로운 감정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 TV 토론에서도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발목을 잡은 역할도 했고 백프리핑이라는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뭔가 꺼리를 주고 기사를
조사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자 사회에서도 약간 염증을 느끼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자 친화적이고 언론에 먹잇감을 잘 던져주는 방식이 좋지만 네. 그게 루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자들도 자의식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이준석을 묶었다는 점에서 다음 선거에서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지 못한다면은 네. 더 이상 이제 다득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도 그럴 것이 신인규 그 변호사? 대표 같은 경우 변호사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빙의. 김영삼 얘기할 거야. 예, 예를 들면 노무현 얘기 했는데 다 맞췄어요. 고스란히 하는 게 예. 결국 이준석의 모든 발화 요건이라는 네, 것이 네. 전 국민이 이제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런 것들이 본인의 굉장히 약점으로 네. 향후에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돼버렸다.